여러분 안녕하세요. 웹툰 PD 실무 이제부터는 신화 내러티브 수업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그 수업의 2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이런 3시간짜리 수업은 25분짜리 동영상 2개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제가 추천하는 또 25분짜리 동영상을 보시는 걸로 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화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25분 동안 강의를 2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 5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한테 추천할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차 수업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후 첫 시간으로 신화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요. 이 수업을 시작할 내용은 자, 신화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고 친숙하게 존재하는가, 얼마나 밀접하게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가, 깊이 이런 거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곁에 들어와 있는 존재하는 신화의 여러 가지 면모를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제일 처음 보실까요? 이게 뭐죠? 이런 표시가 들어있는 물건을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최소 몇 개씩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바로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비롯된 너무나 유명한 국제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죠. 이 나이키의 로고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승리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 니케에서 유래합니다. 이 로마 신화에서는 니케의 이름은 빅토리아라고 불리고 우리가 그래서 승리를 뭐라 그래요? 빅토리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나이키 여신은 원래는 로마 신화에서 그 경쟁을 뜻하는 젤로스, 권력을 뜻하는 크리토스, 폭력을 뜻하는 비아와 전부 남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우스와 아테나의 종자, 그 시중을 드는 존재로서 날개를 갖고 있고 여기도 나오죠. 또 종려나무 가지, 방패, 월계관을 항상 갖고 다니는 젊은 여신이에요. 원래는 지혜의 신인 팔라스하고 그 저승을 흐르는 강 스틱스라고 있거든요. 그걸 지키는 여신 스틱스 사이에서 태어난 여신이고요. 승리를 뜻하기 때문인지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화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테네의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 42.195km죠. 바로 그거를 달려서 그리스 병사가 달려와서 기도를 올린 것도 이 승리의 여신 니케였고요. 바로 나이키의 브랜드 이름이 된 거고요. 이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석상, 이제 그 니케 여신의 석상이고요. 이 그림은 필리프 드 쌍파뉴라는 사람이 그린 아마 1650년대가 아닐까 싶은데 승리의 여신에게 멸관을 받는 루이 13세, 프랑스의 유명한 왕이죠.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이거는 소련의 유명한 예술가였는데 에르테라고 20세기 초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 그린 승리의 날개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성도 니케 여신을 모델로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볼까요? 이것도 많이 보신 이미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쓰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는 이건 좀 중년의 여성들이 아마 쓰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헤라라는 그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이 헤라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그 우두머리 신이 제우스인데요. 그 제우스의 아내이자 누나가 헤라예요. 즉 제우스는 자기 누나와
근친상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는 여기 나왔듯이 결혼과 출산의 여신이에요.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 이 신중의 제왕인 제우스의 아내인데, 제우스가 또 뭐로 유명하냐 하면 엄청난 바람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질투하고 그 바람 피운 대상들한테 복수를 하는 그 질투와 복수의 화신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 몇 개의 한번 재밌는 사례를 알려드릴까요? 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 제우스가 그 이오라는 강의 신의 딸인 이오에게 반해요. 그래서 막 접근을 하는데 이오가 막 거부하거든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먹구름으로 변해서 이오한테 접근을 해요. 그리고는 이오를 겁탈하죠. 그러고 있는데 한참 이걸 눈치챈 헤라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한 제우스가 이오를 갑자기 암소로 변신시켜요. 헤라는 이미 눈치를 챘죠. 그러면서 제우스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헤라가 그 암소를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이오를 주게 돼요. 그래서 헤라는 이 이오를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아르고스라고 있거든요. 이 아르고스한테 잘 감시해. 제우스랑 만나지 못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가 100개의 눈을 갖고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데 제우스가 애가 타는 거예요. 이오를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시켜가지고 이 아르고스를 잠이 들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그 헤르메스가 피리를 불어가지고 아르고스가 잠들게 한 다음에 아르고스의 목을 베서 이오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헤라가 와보니까 아르고스는 죽어있고 이오는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잖아, 헤라한테. 헤라가 그걸 안타깝게 여겨서 그 아르고스의 100개나 되는 눈을 떼서 공작의 날개에 다 붙여줬다 라는 전설이 있고, 그래서 헤라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작새를 항상 자기 대표하는 새로 데리고 다니는 셈이고요. 또 제우스가 칼리스토라는 또 여성과 사랑에 빠지니까 질투에 빠져서 그 여성을 곰으로 변신시키고요. 또 알크메네라는 여자를 제우스가 임시시키니까 그녀의 다리를 꽁꽁 묶어서 아기를 못 낳게 방해하기도 하는데, 그 알크메네가 낳은 아이가 그 유명한 영웅 헤라클레스거든요. 이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질투해서 헤라가 어린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그 방에다 뱀을 풀어놓기도 하고, 또 헤라클레스가 그 수행하게 되는 12개의 어려운 과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내린 사람이, 그 과업을 수행하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라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헤라는 제우스의 그 수많은 여성 편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려고 한 여신으로 유명한데요. 여기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작새가 그녀를 상징하고, 당연히 그녀도 여신 중에 여신이니까 아름답다고 찬사를 많이 받았고요. 또 청춘의 샘이라고 불리는 카타너 샘에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해서 영원한 젊음을 유지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종종 또 소를 닮은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예,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녀 헤라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제우스와 헤라가 그래도 사이 좋을 때를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 목이 베어서 자기한테 충성하다가 죽은 아르고스를 기리기 위해서 그 100개의 눈을 떼서 공작새의 꼬리에 붙이는 그 그림이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이것도 한 번쯤은 누구나 마셔보지 않았을까요? 또 이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죠, 바카스 광고가. 자, 이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술의 신 바카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물론 그리스 신화에는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게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 바쿠스로 바뀌어요, 이름이. 술의 신이었고요. 이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는 과정은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걸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면요. 제우스가 인간인 여성 세멜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라가 질투해서 계략을 부려서 세멜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인간은 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대요. 너무 눈부셔서 녹아버리나 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세밀레한테 헤라가 꼬시는 거죠. 노파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지금 네가 만나는 제우스란 그 존재에 사랑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해. 다음에 오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널 사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세벨라가 이제 벼르고 있다가 제우스가 나타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 진짜 사랑한다면 나한테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전에는 제우스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본 모습을 보여주면 세벨라가 녹아버리니까 제우스가 할 수 없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세밀레는 녹아버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밀레는 그 당시에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녹아버린 세밀레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를 제우스가 받아내서 자기 허벅지에 넣어서 10개월이 그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키워서 허벅지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 자체가 니오가 두 번이란 말이고 니소스가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얘기죠. 한 번은 세밀라의 뱃속에서 녹아버린 세밀라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그 제우스의 허벅지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수리신이 되는데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디오니소스가 들판에서 우연히 포도를 먹다가 그 달콤한 맛에 반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포도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수확했는데 그거를 동굴에 넣어놓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깜빡. 거기다 뒀다는 거를.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갔는데 이 포도가 발효돼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죠. 그걸 모르는 디오니소는 마셔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도 있고 그걸 마신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알게 됐다. 이게 이제 뭐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알려진 포도주의 시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사자, 원숭이, 개, 돼지의 피를 차례대로 거기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너 피의 순서대로 처음에는 사자처럼 호탕해지지만 조금 더 취하면 원숭이처럼 히덕거리다가 더 취하면 개처럼 으르렁대고 완전히 만취하면 돼지처럼 뻗어버린다는 이런 말이 있대요. 굉장히 흥미롭죠. 네. 근데 또 하나 디오니소스는 이게 술의 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많은 사회에서 좀 이방인이나 아니면 광기 이런 걸 대표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 사회에서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떠받들어 모시는 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디오니소스고요. 재밌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그리스 신화의 디오니소스가 나타내는 그 조각이고요. 이거는 카라바지오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마쿠스라는 그림이에요. 바로 디오니소스를 그린 그림인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같은 화가가 그렸는데 병든 젊은 마쿠스예요.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얼굴이 되게 창백하고 병들어 보여요. 손에는 손톱엔 때도 끼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구태여 해석을 하자면 자 아무리 젊고 팔팔해도 술을 너무 마시다 보면 이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술에 빠져 있다 보면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해서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번째. 이거는 혹시 못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명품 중에서도 명품. 굉장히 비싼 명품이거든요. 주로 가방이나 구두 같은 가죽 제품 유명한 곳인데요. 에르메스라고. 바로 전령의 신 헤르메스와 관련이 있죠. 즉, 그 지금 말했듯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전령의 신이고 상업의 신이에요.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전령에서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메신저라는 거, 메신저. 신들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또 심지어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안내해준다던가 또 결혼하는 신부를 신랑한테 인도한다든지 또 양떼와 그 양떼를 이끄는 목동들을 인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메신저 역할을 하려면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림 뒤에 뭐가 달려있죠? 발 뒤에요. 날아다닐 수 있는 작은 날개예요.
신발 뒤에. 그리고 이렇게 항상 지팡이를 들고 있고요. 예,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행, 모험,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고 잔꾀나 잔재주를 많이 잘 부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속임수, 손재주 이런 걸 특징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속임수 뭐라 그랬죠? 앞에 그 이오, 암소로 변한 이오를 헤라가 데려가서 그 이오니스한테 감시하라 그러는데 그 이오니스를 이오니스나 아르고스를 피리를 불어서 잠을 재우고 죽인 다음에 이오를 훔쳐가지고 다시 제우스한테 데려다준 역할 하는 게 헤르메스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잠든 아르고스를 에르메스가 목을 베는 장면을 나타내주고요. 자, 다음에는 또 어떤 걸 볼까요? 이번에는 서양이 아닌 동양의 신화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죠? 뭘까요? 바로 대한민국, 유명한 2002년 월드컵 때 등장했던 바로 그 붉은 악마단, 우리나라 월드컵 전사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단의 상징인 레드데빌인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이미지가 바로 뭘까요? 붉은 악마의 상징인 치우천왕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중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중국 산동성을 배경으로 한 전설적 인물로 기원전 28세기에서 26세기에 살았다고 전해지고요. 자, 이마는 구리로 되어 있고 6개의 팔을 갖고 있고 4개의 눈이 달려 있고요. 소의 뿔과 발톱을 가진 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신, 군신, 수호신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현재 중국이 이 신을 동북공정이 뭐죠? 중국이 역사를 좀 조작하면서 옛날부터 이 조선이 자기들 땅의 일부였다는 이런 가상의 역사를 막 지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동북공정인데 그 일환으로 치우천왕을 황제 헌원, 염제, 신동과 함께 자기들의 3대 조상으로 모시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뭐 몇몇 역사서에도 그 천왕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학계에서는 이게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게 바로 중국 신화에 나오는 치우고 여기 나오는 3대 조상으로 모셔지는 또 한 명의 존재인 황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6번째로는 뭘 살펴볼까요?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예. 이 영화는 거의 안 본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너무나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그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죠. 헐리우드에서 만든요. 그런데 이 타이탄이라는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바로 1912년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니코가 있었고, 그죠? 그걸 배경으로 한 영화가 타이타니코죠. 무려 1,500명이 희생되면서 그 유명한 더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초호화 유람선인데 터무니없이 빙산과 충돌해서 엄청난 사람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배경으로 이 영화는 낭만적 사랑,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또 펼쳐지는 인간의 오만과 편견, 반면에 그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또 이런 숭고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요. 이 타이타닉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행성을 거뒀다 했죠. 그거를 처음으로 넘어선 게 바로 또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에요. 이 영화가 이 타이타닉의 어마어마한 흥행 수입을 넘어섰던 거죠. 근데 이 타이타닉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여기 나온 것처럼 타이탄이라는 데서 나오죠. 타이탄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 신화를 좀 더 배울 텐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일 먼저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있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라고 있었어요. 그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결합해서 남자와 여자인데요. 그 사이에 12신이 태어나요. 6남매, 즉 6아들, 6딸, 즉 12남매가 태어나는데 이 신들이
티탄족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또 신들이 있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우라노스 신, 최초의 신이라 할 수 있는 그 신의 아들 세대인 이 티탄족들과 그 손자 세대인 제우스를 비롯한 신들이 싸우면서 싸우게 되고, 거기서 제우스를 비롯한 손자 세대가 이기면서 올림푸스 세대가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윗세대 제우스의 조상신이죠. 그 12신인 티탄족을 타이탄족이라고도 불렀거든요. 이 타이탄에서 나온 이름이 타이타니코예요. 그래서 이게 신의 이름인 만큼 타이타니코가 그만큼 거대하고 이게 완벽하다, 엄청나다, 이래서 아마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듯 터무니없이 빙산과 충돌하면서 항해를 시작하는 며칠 만에 침몰해 버리고 말죠. 여기는 프로토게노이라고 해서 처음 태어난 자들, 그래서 거의 1세대 신들이라는 의미로 여기 지금 그 12명의 티탄족, 6형제 6자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건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토르 마법 망치의 진실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물론 헐리우드도 만들었고요. 토르라는 신화는 그리스가 아니라 북구의 신화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북유럽 신화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인데요. 천둥, 번개, 폭풍을 관장하는 농업과 전쟁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천둥의 신 토르라고도 불려요. 대표하는 게 바로 여기 지금 손에 들고 있죠. 이게 쇠망치 멸리르라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날아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엄청난 힘, 거인과 같은 힘을 자아내게 만드는 허리띠를 항상 하고 있고요. 쇠 장갑을 끼고 있고, 또 숫 염소가 2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이런 신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 외에도 이건 애니메이션이고, 여러분 아까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걸로 유명한 마블 스튜디오 있잖아요. 거기에서 토르 시리즈 3부작도 만들기도 했죠. 이거는 윈즈라는 사람이 그린 토르 신의 그림이고요. 그 토르 3부작 중에 하나인 토르 라그나로크, 3번째 영화입니다. 이게 천둥의 신, 다크월드, 라그나로크라는 3개의 시리즈로 순서로 나왔고, 이게 마지막 작품이고요. 토르 신화에 또 중요한 게 토르의 동생 로키가 나와요. 이 친구가 주로 악역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악당의 역할이고요. 토르가 이제 히로, 주인공 영웅이라면 그거와 대적하는 악당 역할을 주로 이 동생 로키가 맡고 있고요.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신화를 또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죠. 예, 유명한. 자, 다음에는 이 외에 다양한 또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신화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요일이에요. 달력 보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잖아요. 이게 다 신화랑 관련이 있어요. Sunday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로마어로는 Sol, 이게 영어로 Sun으로 바뀐 거고요. 당연히 Monday, 달의 여인 셀레나에서 유래한 거예요. 로마인은 이거를 루나라고 불렀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먼데이로 부르다가 현대 영어에서 먼데이가 됐다는 거고요. 화요일 투스데이는 말 그대로 화성을 의미하고, 게르만족이 자신을 섬기던 전쟁의 신 티르를 이용해서 부르고 해서 이유를 했다고요. 수요일 웬스데이는 당연히 수성의 날을 의미하고요. 신들의 아버지와 폭풍의 신인 오딘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목성은 목성의 날을 의미하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토르, 거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토르에서요. 금요일 프라이데이죠. 금성의 날을 의미하고 사랑의 신 프리아에서 이 이름이 나왔다고요. 토요일 세러데이는 토성을 의미하고 라틴어로 씨 뿌리는 자를 의미하는 사투르누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행성의 이름 마찬가지로 수금지와 목토 천하명인데, 이것 역시 다 신의 이름,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레스, 제우스, 크로노스, 우라노스, 포세이돈, 하데스, 이게 다 신의 이름이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그게 로마 신화에 와서 바뀐 이름은 이게 지금은 알려져 있죠. 천왕성은 그리스 신화에도 우라노스고 로마 신화에도 우라노스와 똑같은 이름이라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와 관련된 걸 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스타벅스인데, 자 보세요. 이 최초의 로고는 바로 신화에서 나오는 세이렌, 그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세이렌이에요. 인어, 다리는 인어고 위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물론 이 스타벅이라는 이름은 모비딕의 소설 1등 소설 안에 나오는 항해사 이름에서 유래했다 하고요. 그런데 이 스타벅의 로고가 좀 외설적이지 않냐, 이게 다리를 너무 쩍 벌려, 그래서 즉 너무 쩍 벌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 다리를 가리게 되죠.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 이런 걸로 가리게 되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 스타벅스와 커피라는 이름도 없어져요. 왜? 이제 스타벅스가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로고가 바뀌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너무나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로고 역시도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여신 세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